안녕하세요, 오트카 매거진입니다. 본래 폭스바겐 T-Roc을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좀 실망한 부분 및 T-Roc보다 개인적으로는 혼다 CR-V에 더 끌려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 역시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 뻔하기에 고정 댓글이나 제목 아래 정보창에 있는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라디오 형식으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혼다 CR-V 지금 시작합니다. 일전 토요타 RAV4에 대한 칼럼을 제작할 때 이렇게 말했죠. 유니클로를 사서 입고 줄 서는 것이 일본 차를 사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근데 생각해보니 유니클로보다 이제는 좀 달리 말해야 할 듯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되고 닌텐도의 동물의 숲 역시 다들 유행이니까 되고요. 한때 선풍적 인기였던 포켓몬고 역시 되고 올인원 화장품인 우르스가 최근 다시 광고에 나왔고요. SK2는 역시 여전히 면세점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자녀와 같이 즐길 수 있는 동물의 숲까지 내가 좀 더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에는 관대함을 베풀면서 왜 목숨이 달린 것엔 그 관대함을 베풀 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일본이 잘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일본 차를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국노 돌 맞아 죽어라 하면서 막 펄펄 끓어오르기보단 일본 자체는 나쁘지만 못되게 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교를 끊거나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우리 것이 무조건 좋다고 우기거나 할 수가 없는 게 세계 판매량이죠. 그 세계 사람들 모두가 다 바보나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일본과 관련된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분들은 혹시 현대차를 타야지 애국이라고 하시나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쿠스 1세대 미쓰비시 OEM 생산 차량이고 미쓰비시가 일본 현지에서 큰 실패 후 에쿠스의 판권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현대에게 떠넘겼고요. 그때 같이 넘은 것이 GDI 엔진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내산 노동력으로 미쓰비시사의 이익을 나눠 갖고 말이 좋아 기술 제휴지 실제로는 거의 받아먹는 시기였죠. 그런 현대가 현재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차 산업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 맞는데 현대를 타야지 애국이다. 이것은 영화관에서 캡틴 마블이 개봉할 때 엄복동을 봐야 한다고 캡틴 마블 내용도 별로고 여성이 무슨 영웅이야 이러면서 엄복동을 봐야지 애국이야 하는 시장 경제 안에서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보이죠. 네, 쌉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혼다와 CR-V에 대해 얘기하기 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한 대 대차게 까고 시작하죠. 그 이유는 모두들 감 잡았을 겁니다. 바로 2017년도에 있던 녹사건이죠. 특히 이게 어코드에서도 간간히 있었지만 대체로 CR-V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이때 사건이 좀 많이 부각된 것이고 그 전에 2010년도에도 있었고 2013년 신차 오디세이에서도 녹슨 상태로 온 것이 발견되어 일본 차에 대한 품질 논란을 부추겼죠. 녹슨 부위가 좀 광범위했는데요. 대시보드 안쪽뿐만 아니라 시트 및 전륜 등속 조인트와 후륜, 링크의 부싱까지 미치는 점이라 상당히 광범위하죠. 근데 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마치 소렌토 녹사건과 비슷한데 대시보드 안쪽까지 녹이 슬었는데 뭐 여튼 여기는 혼다 얘기니 다시 혼다로 넘어가서 이에 대해 혼다 코리아는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이 없지만 신차의 녹이 쓴 형상은 일반적인 형상이 아니니 조사를 받겠다 하였고 결과론적으론 소송을 진행한 분들에게 신차가의 5%의 배상 지급을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도 2017년식 CR-V 모델과 어코드와 시빅 모델에 신규 등록한 차량을 한 대상 고객 서비스를 1인당 60만원 현금 지급 및 녹 제거와 방청 서비스 그리고 일반 보증 2년 연장 쿠폰과 함께 오일 교환 2회, 필터 교환 1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안으로 내놨고요.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동 차량에 대해서 30만원의 현금 지급 및 녹 제거 그리고 방청 서비스와 일반 보증 1년 연장 쿠폰 및 오일 교환 2회와 필터 교환 1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물량 배정 시 해외 차량에서도 그렇듯 마감 품질이 제일 좋은 것은 북미로 대부분 갑니다. 재고 물량이나 아주 오랫동안 해풍 맞은 것 혹은 품질 관리를 잘못해 녹슨 모델을 많이 배정해 한국에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죠. 이 부분에서는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여튼 녹사건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은 10년을 보증한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현대 에바카루 논란과 같이 녹가루가 에어컨 필터 안쪽에서 내부에서 발생해 마시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있었기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혼다면 대표적으로 기술의 혼다라는 수식어가 떠오를 거죠. 이런 말까지 얻게 된 것이 엔진이 달려있는 것은 다 만든다고 할 만큼 바이크, 자동차, 이족보행 로봇인 아시모, 제트기까지 만들 정도로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술의 혼다라고 불렸죠. 특히 모터스포츠의 꽃, 엔진 산업의 최고 기술이자 꽃인 F1에서 좀 오래됐지만 1965년에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하면서 기술력 또한 세계에 알렸죠. 에이, 상투 틀던 시절 얘기 그만하고 현재는 완전 엑스밥이잖아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명성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레드불과 알파타우리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 2020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알파타우리의 우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아예 속칭 공돌이 정신으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정평이 나 있죠. 자동차를 비교적 늦은 1960년대부터 만든 것 치고는 바이크로 쌓은 기술력을 접목시켜 빠른 성장을 했었고요.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5위였지만 현대차 그룹에게 역전을 다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제일 많이 팔리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자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한때 닛산에 밀려서 만년 3인자 이미지였지만 미국에서는 도요타와 더불어 어코드 신화를 쓸 만큼 입지도 탄탄했죠. 아까 현대차가 대단하다고 했던 이유가 미쓰비시에서 엔진이랑 기술력을 받아 쓰면서 개량하면서 국산화를 시키고 그 중간마다 말 많고 문제도 많고 물론 아직까지 ING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 및 신기술과 풍부한 옵션 제공을 하면서 점차 유럽과 미국에서 입지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과 과거의 사부인 미쓰비시를 제치고 이룩한 것이라 대단하다고 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만 너무 국내 안방에서 대응이나 막말로 애국한다고 사전 소비자들에게 퉁치듯이 가격 정책을 펼치고 싸가지 없게 했다고 해야 할까요? 에이, 싸가지. 그래서 더 애증같이 싫어지게 되는 거죠. 여튼 혼다는 고급 브랜드 아큐라를 런칭했고 2014년, 2015년까지 렉서스에 이어 2인자로 자리 잡았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판매량 그리고 실적 역시 상당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판매량에서는 아직도 중위권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제네시스가 현재 꼴찌고요. 근데 제네시스야 워낙 늦게 런칭을 했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에 많은 기술에 대한 변화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날 때 혼다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도입을 늦게 했고요. 결국 혼다 센싱이란 것을 2019년 모델에서야 적용을 시킬 만큼 기술의 혼다라고 불렸던 과거에서 첨단 장비나 반자율 주행의 데이터 도입이 상당히 늦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이익이 2019년엔 전년 대비 90% 가까이 주는 현상이 생겼죠. 이 일을 바탕으로 CRV가 소형 SUV,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C세그먼트 SUV 시장에서 녹사건 및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신형 CRV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스포티지, 투싼 및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토요타의 라브4 하이브리드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독 3사 경쟁 차종과는 상당한 금액차가 있기에 딱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T-Roc은 나름 세분화된 체급에서 아래격이지만 가격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곁들이는 정도만 할게요. 혼다 CRV는 1.5 터보나 하이브리드 둘 다 재원이 전장 4630mm, 전폭 1855mm, 전고 1680mm, 휠베이스 2660mm로 공차 중량은 1.5 터보가 1550kg고 하이브리드가 1710kg입니다. 가장 큰 경쟁자인 토요타의 라브4와는 전장은 30mm가 더 길고요. 전폭은 같고 전고는 5mm가 더 높고요. 휠베이스 역시 5mm가 더 짧습니다. 헤드램프나 기타 외관에서 풍겨오는 이미지는 라브4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식의 디자인을 보였고 그릴의 개방감 역시 더 커 보이는 디자인이라 할까요? CRV는 특유의 혼다마크 쪽 다크크롬 라인 때문에 무언가 가로폭이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을 선사를 하고요. 다만 헤드램프는 혼다 CRV가 더 이쁘다고 생각이 되네요. T-Roc은 그릴과 일치한 위치에 헤드램프가 있어서 그런지 더 차분한 느낌을 주고요. CRV 헤드램프와 전방 안개등 및 리어램프 다 트림 관계없이 LED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오토 하이빔, 전방 레인 센서와 후방 와이퍼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CRV 측면에서 휠하우스도 정석에 가까운 검정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흠집에도 티가 잘 안 나게 했고요. 휠하우스의 개성이 강한 것은 라브4가 각진 모양으로 가장 개성이 있습니다. 리어라인으로 가면은 가장 개성이 도드라지는 게 혼다 CRV인데요. 과거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개성하여 볼보의 세로형 테일램프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어느새 혼다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그릴과 어우러지게 가로형 일자의 긴 크롬바가 들어가고요. 번호판은 약간 아래에 위치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면 밋밋하니까 굵은 캐릭터 라인을 트렁크에 입혀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을 연출했고요.
투싼 측면에 굵은 캐릭터 라인을 넣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라브4와 T-Rog은 가로 배치형의 정석을 보여주죠.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정갈한 위치보다는 사선으로 떨어진 위치에 타원형의 보기 드문 버튼 형상이 있죠. 왼쪽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볼륨에 관한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 조절 버튼이죠. 그 아래로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무언가 특유의 3스포크가 3분할된 하프 디지털 클러스터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죠. 대시보드는 인조 가죽으로 덮여 있고 운전석 앞쪽과 동승석 앞 그리고 각 도어 캐치 위쪽 및 기어박스 부분에 우드 그레인을 넣었는데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차급에 맞지 않은 고급감을 선사를 합니다. 진짜 좀 묘해요. 투싼과 폭스바겐의 T-Rog은 뭔가 정갈한 디지털 계산기 같은 느낌을 준다면은 CR-V는 아날로그틱한데 있을 것은 다 있고 근데 볼보 특유의 우드를 사용하는 디자인이랄까요? 실제로 경쟁 체종에는 XC40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룸미러는 자동 디밍 방식의 룸미러고 이는 단순 거울이 아닌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 후방 전체를 비춰주는 기능이죠. 내부 습기나 반사되어 잘 안 보일 시에 자동 디밍 기능을 이용 보다 편리한 시야를 제공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실내를 보면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매력이 반감될 듯 하고요. 저같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스카우터 형식의 HUD를 지원을 하죠. 왼쪽 하단에 그 버튼이 위치한 것이 보이죠? 이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HUD가 있어서 그런가요?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좀 작으면서 송풍구 아래 위치 때문에 그렇게 시야감이 좋지가 않죠. 후측방 경고 및 비춰주는 화면을 클러스터에서 볼 수 없으니 해당 옵션을 활용하는 것보단 사이드미러 보기 전 참고사항으로 잠깐 보는 게 맞을 듯 하고요. 7인치 크기는 상당히 아쉬운 크기입니다. 볼륨 조절 다이얼 위에 터치 형식의 홈 오디오와 텔 그리고 뒤로 가기 이걸 넣던가 아니면 아예 버튼형으로 가고 저것만 없애도 한 9인치 정도까지 크기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라브4도 그렇고 이런 인포테인먼트의 전자화나 첨단 방식을 보여주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T-Rog은 콕핏 방식의 화면을 보여주죠. CR-V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요. 참 원초적인 왜 90년대 차량에서 D드라이브 아래로 D드라이브2 로우 모드가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의 기어의 디자인이 원초적이죠. 다만 드라이브 아래 스포츠 모드로 대신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보이고요. 오른편에는 에코 모드와 센서 보조 오프 버튼이 보이네요. 기어박스에 USB 포트 2개와 무선 충전이 보이고요. 미끄러울 것 같지만 무선 충전 패드에 미끌림 방지 돌기가 보이죠. 그 뒤로 컵홀더 2개가 보이고 별도의 덮개는 안 보입니다. 북미에서 잘 나가는 모델이라 그런지 텀블러까지 넣을 수 있는 상당히 넓은 크기를 제공을 하고요. 그 뒤로 수납 공간 및 암레스트가 위치하고요. 실내 디자인이 요즘 차 같지 않은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지만 미국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방식 같은 아날로그 틱하면서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에어컨은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편의 장비로는 정지부터 재출발을 제공하는 ACC 및 스마트 트렁크, 전 후방 감지와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보조를 제공을 합니다. 운전석 도어 캐치 쪽에는 메모리 시트 버튼이 보이고요. 전동 텔레스코픽 방식이 아니어서 시트만 조절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승석은 전동식 4웨이 시트 조절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2열 시트 허벅지 닿는 부분이 짧은 것이 아닌 급에 비해 약간 긴 모습을 보이고 이는 중장거리를 이동할 때 2열 승객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안함을 제공을 받죠. 센터 콘솔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시트는 6대4 분할 접이를 제공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모델 둘 다 풀 플랫을 지원하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솟아오르지 않아 차박시 큰 장점이죠. 게다가 트렁크 좌우에 설치된 레버를 통하여 한 번의 조작만으로 풀 플랫 시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97리터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죠. 폴딩 시에는 최대 2146리터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요. 이는 동급 SUV에서 최대 크기라고 자랑을 합니다. 혼다 센싱이라 불리는 안전주행 보조 장치는 전방 추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보조, 경사로 밀림 방지와 부주의 운전 경보, 타이어 공기압 경보가 있고요. 자동 긴급 제동은 보행자 인식까지 가능한 수준이고요. AEB 긴급 제동 시스템은 자전거는 20km 저속에서 인식하여 자동으로 제동을 하고 보행자 제동은 55km까지 무난하게 서는 모습이죠. 전방 차량에 대해서는 80km에서 무난히 정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피커는 총 8개이고 안전 부분은 에어백은 운전석과 동승석 및 1열의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이렇게 총 6개의 에어백을 제공하고요.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별 5개를 받았고 2020년에 2021년형 CR-V는 IIHS 탑 세이프티 픽을 받은 만큼 안전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유일하게 아동용 시트 앵커에서 A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G, 즉 굿 등급을 마크를 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에 1.5L 싱글 터보를 장착한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였고, 이는 193마력에 56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나타내죠. 최대 토크는 24.8kg고요. 전륜구동의 CVT 미션을 장착하여 연비는 리터당 12.6kg를 마크를 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100%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전자식 스티어링은 REPS 방식을 선보이고요. 이번 폭스바겐 티록이 아쉬운 게 후륜이 토션빔으로 나와서 좀 아쉽긴 하죠. 가격대는 가장 세고 아마 서로 프로모션 할인을 받아도 약 300여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이런 부분은 SM6도 네, 그렇고요. T-Roc은 과거 골프 디젤 엔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번만큼은 가격대가 타 차량에 비해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여튼 프로모션 금액 최대 약 300만원 정도,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혼다 CR-V EXL 1.5L 가솔린 터보 모델은 3,580에서 3,600만원 정도로 실 가격이 될 듯 하고요. 라브4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 그리고 투싼 인스파레이션 트림, 자륜구동, 풀 옵션 금액과 거의 차이가 안 지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솔린 모델은 이륜구동만 지원을 합니다. 다음, 바로 얼마 전 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다른 부연 설명 없이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특징을 설명을 할게요. 외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 모델 4륜 투어링 트림에서만 19인치 휠이 적용된다는 점과 혼다 마크가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블루 H마크 엠블럼을 장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겠네요. 제일 큰 차이가 파워트레인 차이죠.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변형된 방식의 버튼형 기어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선보인 것과 좀 구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특징이죠. 펠리세이드 사건이 있었을 때 차라리 혼다 CR-V 같은 버튼형 기어를 제공하라고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닛산을 제외하고 토요타, 혼다 모두 전동화가 타사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는 2023년까지 하이브리드로 끌고 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못해도 2025년까지는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8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역시 충분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빠른 전동화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특유의 문화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전동화 시대에 과연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장점으로 작용할지는 좀 미지수죠.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모드를 통해 184마력을 발휘하는 혼다 스포츠 하이브리드 인텔리전트 멀티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요. 이 모터와 같이 고효율로 세팅된 2.0 DOHC VTEC 엔진을 적용하였고, 이는 145마력 엔진으로 구성되지만 공식적인 합산 출력은 215마력을 마크합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 엔진 모드 등 3개의 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우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18년에 선보인 시스템과 같습니다. 다만 국내 최초로 정식 출시를 한 하이브리드 CR-V라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견인력은 1500km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약 36에서 40km 정도를 EV 모드로 놓고 강제로 가긴 힘들고요. 최대 길어봐야 3km? 좀 안되는 거리? 아무튼 한 3km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배터리가 다 채워졌을 때 EV 모드로 최대 시속 70에서 80km까지 기록하며 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론상으로는 1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저속 시내 주행 단거리 시에 유용하고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시내에 들어오면은 EV 모드로 많이들 변경하여 타고 다니고 다시 완충하려고 스포츠 모드에 넣어서 타다가 EV 모드로 변경,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총 10칸의 배터리 표시 중 3칸 정도로 되면 자동으로 엔진이 개입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EV 모드는 구동용 모터가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와 직접 바퀴를 굴리는 방식이고, 회생 제동 에너지로 바꿀 때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거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구동 모터는 카운터 샤프트라고 불리는 변속기의 메인 구동축과 평행하게 구동하면서 휠의 동력을 같이 전달하여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마크하는 연비는 리터당 약 14에서 15km를 기록을 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조절해서 다닌다면 18km 이상도 기록을 합법합니다. 시내주행에서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20km 이상은 찍습니다. 80km의 정속 주행 시에는 리터당 24km까지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요. 이 신형 멀티모드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혼다가 좋아하는 병렬식의 엔진 방식과 달리 직렬 방식을 따라 공유된 변속기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퀴에 우선적으로 전달 후 전기 모터를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후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 시에 엔진은 바퀴에 더 이상 힘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이죠.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고 일반적 상황에서 달릴 때 순수 엔진 모드로 고속을 달리거나 더 높은 부하가 걸릴 때 물리적으로는 2.0 엔진이 변속기에 맞물려서 있는 상태지만은 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은 183마력의 전기 모터가 우선 개입 후에 그래도 힘이 모자라다 싶으면 엔진이 도와준 형태로서 시속 110에서 120km를 넘는 퍼포먼스 주행을 선보이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는 대체로 에코 모드나 연비에 신경 안 쓰고도 달려도 리터당 16km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시스템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토요타가 발전기 모터와 구동 모터 두 개를 사용하는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 오리지널인데, 토요타가 진행하는 방식은 PSD라고 불리는 파워 스플리트 디바이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유성 기어로 구성된 동력 전달 장치를 활용을 해서 3개의 모터 사용 빈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반해 혼다는 다판 클러치의 연결이나 끄는 동작으로 엔진에 동력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좀 더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는 상황에 엔진 개입을 더 미룰 수가 있고 연비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주행 속도가 높아지면 엔진에서 모터, 그 다음 바퀴 이런 순서가 아닌 엔진에서 바퀴로 전달 후에 모터,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도심과 고속도로 복합 연비의 갭을 최소로 줄인 방식이죠. 토요타의 고속 연비에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극복한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점이 전동화를 좀 더 늦추고 전동화에 대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 판단한 듯 합니다. 정숙성은 토요타보단 데시벨이 약간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하고요. 미션은 이 CVT를 제공하고 회생 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전의 라브4 영상에서 그대로 발췌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는 이 CVT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CVT가 들어가 무단 변속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것은 일반 CVT와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변속기 안에 모터 2개와 유성기어가 있고요. 이 유성기어가 일반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기어이기도 하죠. 이것과 2개의 모터가 연결되어서 링기어가 돌거나 썬기어가 돌거나 해서 가속 및 회생 제동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죠. 색상은 화이트, 실버, 메탈, 블루, 레드 이렇게 6가지 색상을 지원을 하고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 4WD EXL 모델이 4,510만원, 4WD 투어링 모델이 4,770만원입니다. 아무리 프로모션을 잘 받아도 진짜 한 80에서 100만원 사이를 마크할 듯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기술의 혼다라에서 이족보행 로봇을 보스턴 다이내믹보다 더 빨리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현재는 이 기술 역시 혼다가 아닌 현대로 넘어가 시티 모빌리티 건설에 더 뒤처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추구하는 차량과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 현대차만큼 성장을 하기가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여러모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워도 대단한 점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질타한 만큼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최고의 회사로 우뚝 선다면 그 자체가 더 큰 애국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이젠 현대차에도 무언가 뒤처지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기술력의 원천, 즉 내연기관이 존재하는 한 엔진 기술의 혼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F1 모터스포츠에서도 통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보면 현대보다는 혼다를 더 많이 알아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기에 너무 일본차를 광고한다라고 비판하는 것보단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고 닌텐도 동물의 숲이나 젤다의 전설을 하고 유니클로를 입는 것처럼 차 역시 누군가에겐 목숨 건 대체품이 없어서 선택한 소비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이죠.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더더욱 조심하시고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역시 더 따뜻한 날이 오길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 역시 더 따뜻해지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